근막 손상에 대해서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죠. 예, 우리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김진서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아나토미가 이제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육도, 이제 리턴 투 플레이 어떻게 할 건가, 치료는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찾아보니까 시즌 아웃을 종아리 근육 손상을 한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왔다 가셨다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아리 근육 손상은 모든 근육 손상의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재손상도 13%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13일의 금요일.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연재 발표를 할 때는 나이트메어 이런 식으로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손상 빈도가 높고 재손상의 빈도가 높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뭐 잘 알다시피 뭐 트라이셉스 수레 이렇게 부르죠. 종아리 근육이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게시총 네미우스가 미디알 라테랄 이렇게 붙어 있고, 그걸 젖혀내면 안쪽에 또 솔레우스 머슬이 붙어 있고, 뭐 플란타리스까지 하나 더 있어서 이 3개를 말하거나 혹은 미디알 라테랄 게스트록 헤드랑 솔레우스를 트라이셉스 수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해부학적 특징들이 이 게스트록 머슬들이 이제 뭐 당연히 이건 투 조인트 머슬이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게스트록 네미우스를 이렇게 벗겨내면 속에 이제 솔레우스라고 하는 이제 큰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을 싸고 있는 막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아포뉴로시스라고 하죠. 이제 아까 이제 뭐 바이셉스라고 하는 햄스트링 근육에도 아포뉴로시스가 일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양은 적거나 없습니다. 거기들은 대부분 이제 파시아로 덮여 있는 더 단단한 근육들이죠. 근데 이런 아포뉴로시스가 이렇게 넓은 근육들만으로 이렇게 그 각각의 근육들을 다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부학을 해보면 그 서로 만나는 면적들이 각각의 아포뉴로시스가 플란타 사이드 그리고 도잘 사이드에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질반질한 면들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서로 이제 이렇게 프릭션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은 모션들, 뭐 앵클 플란타 플렉스나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사실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이 근육들이 서로 프릭션을 하면서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잘 움직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솔레우스는 이제 뭐 무릎에는 붙진 않는데 이제 뭐 그 뒷면을 해서 앵클 플란타 플렉션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센트럴 텐던이라고 하는 구조물도 또 따로 가지고 있죠. 이게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은 아포뉴로시스가 있지만 햄스트링과 마찬가지로 이 근육들에게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텐디너스 포션들이 각각 근육 속으로 이렇게 세 갈래들이 나누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근육의 힘줄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디스탈에서 만나면서 이제 아킬레스 텐던 실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MRI 같은 거 찍어보면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센트럴 텐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 싸고 있는 막들, 뭐 MRI 상에서는 좀 잘 보이지 않죠. 너무 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포뉴로시스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말했듯이 아포뉴로시스는 각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그 무릎을 구부리고 혹은 무릎을 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일 때 이 게스트록과 솔레우스들이 각각의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면적들에서 이제 프릭션들을 만들게 되고, 이 위치들이 관계들이 진짜 무릎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와 가동 범위에 따라서 그 모션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점프 같은 걸 시켜보면 이렇게 발을 고정하고 점프하면 게스트록이 움직이지가 않죠. 근데 발을 고정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 게스트록 네미우스가 무브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게스트록 네미우스의 언더 서피스와 솔레우스의 어퍼 서피스들은 계속 마찰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역할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솔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랜딩이나 버티컬 무브먼트에 좀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연하겠죠. 무릎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이제 그라운드 포스를 이렇게 무릎을 올려가기 때문에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러닝 스피드가 빨라지면 아마 게스트록이 좀 더 역할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낮은 속도에서는 둘 다 역할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이런 더 상위 쪽 근육을 쓰기 때문에 액셀러레이션 때는 둘 다 역할들이 조금씩 낮아진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록 네미우스는 당연히 이제 미디알과 라테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게스트록 네미우스는 라테랄 무브먼트, 사이드 스텝 이런 곳에서 좀 더 높은 활동량들이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액셀러레이션 할 때는 이 부하가 머슬과 텐던 정션에 걸리겠죠. 텐던은 좀 단단하고 머슬들은 좀 소프트하니까 그 정션들에서 이제 모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다칠 때도 항상 이런 근육과 머슬이 텐던과 머슬이 부착하는 그 부위,
다치게 되고 혹은 추가적인 부상이 있으면 아까 지금까지 얘기드렸던 센트럴 텐던이나 아포뉴로시스 같은 좀 더 단단한 구조물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저리 메커니즘은 이 개수록들은 이런 키킹, 뭐 액셀레이션, 디셀레이션 등 이런 패스트 티칭하는 곳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뭐 커팅 동작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다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솔레우스는 점프라든지 뭐 어필을 뛰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곳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아무래도 이 근육들이 좀 더 많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퍼티그 할 때 부상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부상당한 동영상을 좀 모으는데요. 이게 유일하게 한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점프하면서 착지하면서 이게 다쳤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분은 게스트록과 솔레우스를 동시에 다쳤어요. 점프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게스트록과 솔레우스가 동시에 다치는 것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초음파로 보면 게스트록은 잘 보이는데 솔레우스가 조금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솔레우스를 약간 이렇게 경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둘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뭐 하이 레벨 애슬릿이라면 아까 그 햄스트링과 마찬가지로 이니셜에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머슬 인저리를 당하면 그레이드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드들의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다치면 뭐 한 4.5주 정도쯤에 이제 좀 뭐 괜찮아지고 한 6주, 7주에 리턴 투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민 타임입니다. 근데 이제 MR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라디올로지컬한 파인딩들이 실제 리턴 투 플레이와 정확하게 콜레이션 하는가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좀 낮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 니는 이만큼 다쳤으니까 니는 몇 주에 복귀할 거야, 니는 여기 3cm 찢었으니까 니는 3주 뒤 복귀, 니는 4주 뒤 복귀,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사실 큰 코를 다치죠.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런 그레이드들이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냥 초기 진단에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컨셉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MRI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리턴 투 플레이 타임들을 어쨌든 적어도 이제 이야기는 해줘야 되죠. 트레이너들이랑 선수들이랑 이걸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근육 자체만 다치면 평균 한 3주 이내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근육 자체만 다치면.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솔레우스가 큰 근육이죠. 그러니까 게시용헤미우스보다는 솔레우스 근육이 다쳤을 때는 조금 더 복귀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차트 보면 게시용헤미우스는 한 2주에서 복귀한다. 근데 솔레우스는 한 2, 3주 걸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가 다치면 평균 3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솔레우스까지 같이 다쳤네? 그럼 조금 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텐던, 뭐 근육 속에 있는 힘줄 파트가 다치면 당연히 이제 힘줄은 좀 늦게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포뉴로시스라든지 이런 텐던들이 다치면 4주, 5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텐디너스 포션이 다치면 1개월 이상의 부상 복귀까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아포뉴로시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큰 하도입니다. 이제 게시록에서는 센트럴 텐던 이미 넘어서 가지고. 아포뉴로시스라고 하는 그 얇은 구조물이 다치면 또 역시나 이것들이 4주나 5주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릴 거고, 당연히 마이오텐디너스 정션이 다치면 또 이렇게 보면 7주까지 넘어가게 되고, 뭐 이건 그런 거죠. 텐던이 쏙 빠진 겁니다. 이게 근육하고 텐던이 붙어 있는데 사실 센 부분들이 뽁 빠져나간 거죠. 근육들은 가만히 있는 텐던도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들이 랭크닝이 일어난 거예요. 엘롱게이션이 됐죠. 그러니까 파워가 안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마이오텐디너스 정션과 이렇게 텐디너스 포션이 뽑혀서 나간 이런 경우들은 뭐 7주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더 걸립니다. 2개월, 3개월씩 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게스록도 미디알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결국 리턴 투 플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육이란 게. 어떤 놈들은 다쳤는데도 멀쩡하게 뛰는 놈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스타팅과 파이널 포인트라고 하는 리턴 투 디시전 메이킹 하는 배터리 각각의 단계들, 뭐 워킹, 카프레이즈, 점프, 조깅, 맥시멀 호핑, 스트라이딩, 뭐 체인지 오브 디렉션, 스플린팅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가면서 이 선수가 허용이 가능하고 그 퍼포먼스가 나오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사실 그냥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또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죠. 의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초음파라든지 MRI 보고 이게 이제 부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MRI 상에서 이제 이미 당신은 뭐 다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트레이너와 당신의 역할입니다. 이런 플로 차트를 따라가면서 강도를 높이면서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주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건데 사실 이제 아포뉴로시스 인절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좀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MRI상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조그맣게 이 라이닝들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여기 살짝 끊어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아포뉴로시스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다치고 나면 주변에 플루이드 콜렉션 스웰링이 생기면서 좀 아포뉴로시스가 좀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영상학과 생들이 이런 것들을 아포뉴로시스 인절이라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뭐 오다가 좀 얇아졌다가 디펙트가 아주 미묘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세지탈 보면 근육들이 좀 딸려 올라간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3D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요새는. 이게 지금 게시용네미우스의 언더서피스입니다. 이게 이제 바깥쪽에서 본 거고, 얘를 이렇게 플랩을 해서 안쪽을 보면 이렇게 찢어진 거죠. 얇은 막들이 찢어진 겁니다. 근육 자체는 일부 찢어졌을 수도 있고 스페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 자체는. 근데 이제 이 라이닝이 찢어지면 근육들이 이제 펑션을 하거나 트랙션을 하거나 이게 리트랙션을 할 때 이것들이 움직여 버리니까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찢어진 모양들을 L 쉐입.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아포뉴로시스가 이렇게 찢어진 것들을 U 쉐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MRI 상에서는 보통 보면 게스트로크와 솔레우스 정션의 중간 부분만 이렇게 쏙 스웰링이 생긴 형태들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U 쉐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바인드 쉐입. 이제 이거는 이제 미디알에 이렇게 완전히 찢어져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 근육의 이렇게 근육의 한 미디알 게시용네미우스 전체 근육 자체가 뜯어져 가지고 싹 올라간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찢어져서 이 근육의 이만큼이 전체 근육들이 전부 다 위쪽으로 이렇게 트랙션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당연히 심각하겠죠. 내가 힘을 갖다가 전달해야 되는데 힘을 전달할 이거 약간 아포니로틱 파이버들 혹은 일부는 이런 것들이 센트럴 텐던을 많이 침범을 하니까 센트럴 텐던까지 같이 이렇게 리트랙트 돼 버리니까 파워를 잃어버립니다.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죠. 초음파상에서도 이제 이런 아포니로시스가 다친 부위들을 좀 확인을 하라. 그리고 아포니로시스가 다치면 그 주변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생기거나 혈종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라. 그리고 혈종이 생기는데 이런 아포뉴로시스가 이렇게 뜯어져서 이렇게 뭐 아우어글라스 쉐입이 되면 좀 더 심하게 다친 거다. 그 다음에 근육이 아예 다 떨어져서 이게 완전히 위로 올라가 버리면 리트랙티드 돼 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우리가 초음파 가이드로 이제 분류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포뉴로틱 인저리에 대한 것들로만 리턴 투 플레이에 대한 연구가 다행히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타입의 순서대로 주수가 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L 쉐입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컴플렉스 타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10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턴 투 플레이 타임보다 뭐 2배 이상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런 MRI상 초음파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것들을 잘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은 혈종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 아포뉴로틱 인저리가 있으면서 마이오텐디너스 정션이 이게 뜯어져서 올라가면 보통 그 틈새에 이게 혈종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혈종이 잘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에발루에이션에서도 뭐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보고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플란타리스 텐던 테어라고 이게 옛날에는 오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플란타리스 텐던 테어보다는 게시용네미우스 머슬 자체, 아포뉴로시스 자체의 인저리들이 원인인 걸로 이제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아포뉴로시스가 인저리가 있어서 미디얼 게스트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MRI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쭉 한 10cm 정도 올라가서 야 이거 좀 오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컴프레션도 하고 뭐 스플린트도 됐는데 이 선수가 4주에 사실 이제 프로 레벨이다 보니까 뭐 ROM이라든지 가벼운 기초 제한은 하고 왔는데 종아리가 땅땅해져서 온 거죠. 뭔가 이제 뭐 컴파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물이 확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기로 뽑아주고 또 보냈는데 이런 그때는 이제 이게 컨솔리데이션 돼가지고 노랗게 이렇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12주 보니까 이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때 근데 12주 됐을 때 요 정도 플루이드에서는 통증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주에 보면 그 아포뉴로시스가 굉장히 두꺼워졌죠. 플루이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운동을 모두 다 허용했고, 사실 이 선수는 4개월 차에 MRI까지 찍었거든요. 찍었는데도 이게 약간 플루이드가 있는 듯 하지만 이 선수는 통증이 없어서 이때 복귀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제 컴프레션 감옥 같은 것들을 무조건 착용하게 만들었죠.
이제 이런 헤마토마가 생기는 이유들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게스트록네미우스와 솔레우스 사이에는 인터아포뉴로시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도 약간의 띠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띠 주변에 이런 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프 베인들이 포스티어 티비알 베인으로부터 페로니얼 베인, 솔레얼 베인에 이끌기까지 그 베인들이 그 정션들에서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퍼포레이터의 형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정 범위 이상, 뭐 저희들이 이제 보통은 움직이는 게 아까 말했던 게 한 1cm에서 한 1.5cm 정도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 혈관들이 찢어지면서 저기 블리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이미 저희 한국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페인스 레그 혹은 이런 게스트록이 딸려 올라가는 이런 군들에서는 컴프레션을 굉장히 중요하고 최소한 2주 정도의 숏레그 스플린트를 해서 초기에는 출혈이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컴프레션도 하고 다 하고 왔는데 10일 뒤에 왔는데 더 커졌어요. 혈종이. 이때 진짜 꼭 컴파트먼트 같은 느낌이 있고 보통 이때 되면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걸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혈종을 빼내주는 이런 수술들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뽑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2개월 정도에 복귀를 했으니까 아마 한 달은 그래도 내가 리턴 투 플레이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수술에 대한 내용들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수술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스트록들이 너무 리트랙션 돼서 올라가면 리턴 투 플레이가 저희들이 얘기했던 2달, 3달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뭐 트리터 오브 초이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5cm 이상 디스트랙션 되면 수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들이 지금은 현재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아까 제가 크로닉한 거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크로닉한 것들이 이제 사실 아까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아포뉴로시스를 다쳐서 이게 결국 낫게 되면 그 부위가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팔로우를 하면 아포뉴로시스 된 분들이 이게 슬라이딩이 좀 잘 안 일어나면서 이렇게 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보면 좀 두꺼워지면서 하이퍼그래듈레이션, 스카 티슈, 뭐 크로닉 타이트니스, 플렉서빌리티를 잃는 이런 것들이 뭐 보고가 되어 있고 심하면은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저런 것들을 주사를 하거나 근육들이 이제 플렉서블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인터벤션들을 시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마지막 환자인데요.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나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환자는 계속 타이트니스, 뭔가 운동하면 다시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환자고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분에게 또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면 이 게스트록 인저리는 게스트록 솔레우스 정션이 막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포뉴로시스 인저리를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월스트 아웃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헤마토마가 생기지 않는 이런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